네, 반갑습니다. 진주 오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요. 제가 좋아하는 도시 중에 거의 뭐 그 탑인 것 같은데 탑. 제가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 한 25개 도시를 제가 관찰 모니터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진주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거동은 그냥 한두 번 왔는데 주로 저는 원도심을 공략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시간을 안 보내지 않았는데 진주문고가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반가워서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다녔더니 압구정동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동네 사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진주문고가 이 동네에서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보통 강연을 이제 동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동네, 우리 삶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이런 강연도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동네 중심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원거리 이동이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동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동네에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현상인데요. 저는 로컬 지향이라고 하는데 요즘 로컬 단어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모르겠어. 어떤 오늘 분들이 오셨는지 뭐 일단 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역 발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전에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하고 싶다 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제 그 얘기 많이 하겠지만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는데 지역 발전 방식은 옛날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는 지역 발전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제가 주목을 했는데 당연히 라이프스타일이 이제 지역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라이프스타일이 변함에 따라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로컬이라는 단어가 좀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이고 부정적인 연관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뭐 이러면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는데 뭐 변두리, 시골 이렇게. 근데 로컬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연상하냐면 다양성, 좋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골목길인데 여기도 뭐 이렇게 부정적인 연관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로컬, 골목길이 공통적으로 다양성 이런 그 의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우리 다시 지역 발전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좀 더 다양한 지역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너무 그 한 곳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많은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그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라이프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 라이프스타일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가치관에 서 자랐고 근데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었어요. 세계관이었고 근데 지금 탈산업화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뭐 한국 사회에 불만이 많은데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근데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냥 헬조선이라고 해버리고 말든지 그러면 대안은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거기도 언어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라이프스타일이 뭐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자. 그래서 입문서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 그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젊은이들이 요새 나다움을 많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나다움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홀로 살기, 비혼 이렇게 그 결론을 내는 걸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나다움에서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젊은 층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나다움을 너무 좁게
정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다움에 대한 책을 보면 되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있고 타인이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나다움이 많아요. 그러면 뭐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나를 잘 보호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왜냐하면 나다움이란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까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나다움이라는 게 나다움이 단지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자존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게 좀 약간 저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심리학자들이니까 주로 전 사회과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죠? 1차적으로 소비지만 일단 일과 그 다음에 도시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 생각해서 그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 발전을 시작하다 보니까 젊은 창업가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사실은 기회를 찾는 데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뚜렷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창업가들은 뭐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데 뭐 복잡한 얘기 한다. 근데 저는 그게 현실인 거예요. 더 지역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어떤 세계관이 필요한지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로컬 창업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다움을 어떻게 보면 나와 물질과의 관계 그걸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데 자꾸 나다움 할 때 자꾸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류가 뭐 5,000년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5,000년 동안 똑같은 질문으로 계속 고민해 왔어요. 그러다면 나름대로 이렇게 대안을 많이 그죠? 찾은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 찾은 어떤 검증된 라이프 스타일이 뭘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1차적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직장, 뭐 직업이 뭘까? 그리고 어떤 도시에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로컬 창업가한테는 정체성이 중요한데 자기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로컬에 남는 데는 창업가들이 많아요. 자기다움. 근데 자기다움 플러스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건데 되게 보면 힙스터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힙스터가 한국적 맥락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보통 로컬에 창업하는 청년들을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힙스터랑 연결시켰고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2단계, 3단계에 갔을 때 창업가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건 뭐 다음 책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 의도고요. 근데 제 책을 어떻게 설명할까? 뭐 나름대로 제가 책 쓰고 난 다음에 뭐 출판사랑 많이 상의해갖고 나름 뭐 이렇게 책을 보시면 카피도 있고 뭐 띠지라고 하나요?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항상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지난달에 인스타그램에 이 책 소개가 올라왔어요. 안동의 가일서가라는 어떤 시골 마을에 작은 서점인데 거기 두 분이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 책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제 책을 소개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 제 강연 듣는 것보다는 그냥 이 문장을 읽는 게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물질주의 고전적 부르주아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자라고 교육받아온 우리들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자라온 그런 환경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부르주아입니다. 고전적 부르주아. 우리들에게 이제 다른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가 많이 조언을 하는데 그 다른 삶이 뭐냐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보헤미안, 그러니까 다른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보헤미안 히피, 보보, 힙스터, 노마드.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섞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게 학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쓰기로 했고요. 정의와 이해를 알아보고 당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첫 가이드가 되어줄 책이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가까우시나요? 뭐 이렇게 가까우신가 이런 식으로 소개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프 스타일이 뭐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사 책인데 서양사를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풀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서양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 그 현재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왜 서양사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뭐 우리가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 세계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한국적인 맥락에서 시도를 해도 저 같은 작업을 결론은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한국 역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그런 책을 써보고 싶지만은 일단은 1차 작업으로 서양사에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자, 모르겠어요. 여기 어린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안 해도 결국에는 요새 이제 라이프 스타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대안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기존 라이프 스타일에 만족하면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계속 요새는 이건 거의 정답에 가까운 저녁이 있는 삶, 월라벨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단어를 요새는 캠핑이나 등산도 많이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 하고 싶다, 건강이 중요하고 어떤 모바일 중심의 삶을 살고 싶다, 요새 심플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 해서 수많은 단어가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트렌드 리포트 보면 매년 10개씩 내년의 라이프 스타일, 내년의 트렌드라는 게 결국엔 내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럼 너무 혼란스러우실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 책들이 제 책보다 훨씬 더 잘 팔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는 이렇게 하면 돼요. 패션 분야에 대해서는 그 경향이 현재의 강의 흐름처럼 흘러가는 것이 있고 그게 트렌드고 바닥에 침전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한번 선택하면 그냥 오래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 선택하면 그냥 평생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사실 제가 한 2011년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일과 삶의 균형, 개인적인 가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매년 트렌드 리포트가 다른 신조어를 만들지만 7개로 이렇게 아직도 저는 그 정의에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데 올해예요. 서울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래갖고 47개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런 작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영역이에요. 가사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맛집, 나들이, 여가생활인데 다른 사람이 같이 하는, 그리고 혼자 하는, 그리고 집에서 하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이렇게 해서 48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그러면 퇴근길 PC방 이렇게 답하는 분이 있으실까? 그래서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다양한 소비 패턴을 얘기하는 건데 그보다 좀 본질적인 저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했을 때 그 한 단어가 나의 그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에 그럼 한정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소비를 할 때 나는 무조건 가성비다.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약간 좀 폼을 내고 싶다. 좀 과시하고 싶다. 이게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 저희 세대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죠? 가성비 플러스 과시적인 소비. 근데 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런 게 부르주아죠. 부르주아는 주로 그렇게 소비합니다. 근데 부르주아라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자본가나 사업가가 아니에요. 부르주아가 되고 싶은 사람도 부르주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계를 보면 부르주아 성향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85%.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안 됐어도 부르주아가 되고 싶은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소비 성향인데, 아니다. 나는 뭐 소비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표현하겠다. 내가 뭐 스테이트먼트 한다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아니면 나는 뭐 디자인이나 심미적 가치에 더 의미를 두지, 뭐 가격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헤미안 예술가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골목 상권 같은 데 가서 독립가게에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찾고, 아니면 뭐 필요하면 자기가 만들고, 이런 분들이고. 근데 한 2010년 가면 우리나라에 이제 2000년도에 보헤미안들이 많이 들었고, 힙스터 성향은 제가 보기에는 라이프스타일 소비자라고 제가 불렀는데, 자기 표현을 넘어서 특히 연대를 하고 싶어요. 연대적, 소셜적 소비 성향을 한다. 그래서 요새 보면 취향 공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골목상권에 가면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럼 주인부터 시작해 손님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가면 굉장히 대접 못 받고 약간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대적, 소셜적 소비한다. 그리고 뭐 자기 동네에서 만든 상품을 선호하고, 아니면 뭐 친구가 만들어준 수제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유 있게 일상을 즐기고 이웃과 소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 이제 문화 시설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꾸 뭐 산속에다 미술관 짓고 그렇죠? 벌판에다 박물관 짓고 이러는데, 그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새 이런 문화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제도권 문화보다는, 그렇죠, 일상을 즐긴다는 사람이 많은데, 일상을 즐긴다는 건 어떻게 이렇게 좀 거리, 그리고 뭐 커뮤니티, 그리고 좀 아기자기한 가게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미술관보다는.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힙스터 성향이라고 하고,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런 라이프스타일 소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라이프스타일 소비자인데,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그 어른들은, 그렇죠, 보헤미안, 부르주아, 모던 소비자인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의 어떤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많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트렌드가 일본에서 넘어와요, 라이프스타일도. 근데 일본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도 성장기에는 부르주아 성향이, 가성비 성향이 많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차별적, 그리고 뭐 심미적, 연대적 소비자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출현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하면서 왜 서양사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라이프스타일, 아까 말했잖아요. LG경제연구원도 7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했고, 이게 쭉 그냥 나열해도 전부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보면 뭐 주로 캘리포니아 아니면 북유럽, 뭐 독일이나 덴마크나 뭐 노르웨이,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 라이프스타일의 우리나라 현재 상황도 서양사에서 찾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단어도 그쪽에서 오는 게 많고, 뭐 한국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선비 라이프스타일? 선비? 우리나라에도 물론 여기도 보면 사실은 동양 사상에서 뭐 도가, 뭐 묵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매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꼭 서양 전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실은 지금 이렇게 모든 언어를 지금 우리가 빌려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럼 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느냐? 단순히 나다움을 찾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또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참 많이 발전하고 참 좋은 나라긴 하지만, 어떤 그런 그 소비재 분야에서,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안 나와요.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의식주 생활산업에서 그러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보면 뭐 우리가 부러워하는 브랜드 많죠.
패션 같은 데 가면 나이키나 뭐 무지 뭐 이렇게 의식이니까 뭐 스타벅스나 홀푸드 뭐 리빙 가구 이런 건데요. 이런 호텔 뭐 건축 분야 그리고 디지털까지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애플이 대표하는데 이런 그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면 그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가 너무 명확해요. 그러면 이 브랜드가 대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키는 아웃도어고 무지는 미니멀리즘이고 스타벅스는 좀 도시문화라고 생각, 어반, 홀푸드는 유기농, 이케아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 심플한 라이프예요.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 뭐 에이스 호텔은 커뮤니티고 애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걸. 그러면 뭐 제가 뭐 핸드폰을 2개 갖고 다니는데 애플 하나 갖고 다니고 그건 뭐 제가 선택해요. 이게 삼성폰이에요. 자, 삼성 갤럭시를 갖고 다니면 제가 뭐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응? 편리함. 아, 편리함. 편리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대자동차 선호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수리비가 적게 든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도 가성비 그런 개념인 거죠. 아니면 좀 더 다르게 보면 이게 좀 우리 그 제 친구들 보면 삼성폰 나올 때마다 바꾸는 사람들이 있으면 삼성 임원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삼성 임원들을 부러워해요. 제 친구들이. 근데 삼성은 항상 자랑하는 게 뭐예요? 기능이잖아요. 뭐 카메라가 4개 달렸다든가. 이러지 무슨 어떤 그 삼성이 어떤 우리한테 어떤 라이프 스타일 제한한다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큰 나라니까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보면 삼성은 애매모호화 되는 거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지. 그러니까 기능성 아니면 편리함인 건데 편리한 것도 우리한테만 편리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편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이나 모든 게 애플보다는 모든 게 편하니까 편리한 건데. 그리고 이제 화장품은 우리가 한동안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인데 아모레퍼시픽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한테 제안하나요? 아모레퍼시픽 하면 어떤 우리 권 작가님 그냥 듣지만 마시고 한 말씀 하셔야지. 공식 이니스프리는 있어요. 이니스프리는 그건 자연주의 화장품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자연주의 화장품이고 아모레퍼시픽은 공식적으로는 에이지안 뷰티 크리에이터예요. 아시아 뷰티 뭐 크리에이터. 그렇지만 뭐 사실 그건 너무 넓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왜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 뭐 오늘 이거 제가 다 준비한 거 안 해도 되니까 진주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나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주는. 그래서 지역 발전 제가 하는 이유가 자꾸 서울을 목표로 이렇게 지역 발전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2등, 3등, 4등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도 저는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균형 발전이라는 건 어떤 지역이 우월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평준화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탈물질주의나 어떤 탈산업화 사회에서는 어느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새 우리는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거를 금기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유독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울을 그러면 모델로 삼업으로 하면 영원히 그렇죠.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랑 다르게 가려면 그럼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고? 그죠?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특히 강남. 부르주아, 우리나라 부르주아의 본산이 서울이에요. 그러면 진주는 부르주아로 따라가서는 그렇죠. 그것 하나의 대안이니까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중에 찾는 게 어떠냐는 거죠. 뭐 노마드라든가 힙스터라든가 이런 뭐 보헤미안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여러 정체성을 찾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서울. 예. 자, 그 제가 지피리더를 열심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경제사라고 해서 쓰는데 오늘 이렇게 6가지 유형을 소개해드린 정도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서양 사회에서 라이프 스타일 역사를 찾았다. 그래서 부르주아가 보면 부르주아도 사실은 우리 꼬마가 가면은 제가 이제 그러면 갔으니까 그럼 강연을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저 꼬마 의식해 갖고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응?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다 어른들만 남았으니까 그러면 좀 더 예, 그래서 부르주아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지배 계급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봉건 시대 때는 어떻게 귀족 그리고 절대 왕 군주가 어떻게 보면 그걸 저항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부르주아도 싸워서 쟁취한 사람들. 부르주아는 주로 상공인들이에요. 상인 그리고 이제 공방인,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통해서 좀 지배계급이 되는데 18세기 되면 지배계급이 되는데 되자마자부터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주아 패권에. 이제 처음엔 예술가들이 먼저 나섰어요. 특히 이제 파리나 19세기 가면 예술가들 입장에는 부르주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때는 자기보다 아래였었는데 갑자기 상인들이 자기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영혼 없는 가게 주인, 샵키퍼라고 그러던데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세계 2차 세대전까지 저항을 하고 일부는 공산주의자가 돼요. 사회주의자가 돼요. 그러다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가 다시 50년대 패권을 잡습니다. 근데 패권을 잡자마자 비트부터 시작해서 히피들이 이제 저항을 가기 시작해서 70년대 되면 히피 운동이 이제 한풀 꺾여요.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는 80년대 가면 우리가 여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보수들이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니까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는 어떤 얘기하면 보헤미안과 부르주아가 융합이 됐다. 이런 더 이상 갈등을 안 빚고 하나로 통일했다는 뜻이에요. 보보스가. 그래서 보헤미안 부르주아의 약자가 보보스입니다. 근데 웬걸 또 90년대부터 우리가 보이지 않게 밑에서부터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보면 인디 음악이라든가 힙합이라든가 그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 분야 그렇게 돼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2000년대는 이제 힙설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노마드 시대가 와서 계속 연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의 대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서구 사회에서.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위 문화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위 문화인데 어떻게 보면 주류 문화가 된 하위 문화만 제가 골라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 하면 수백 가지가 있어요.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아니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폭주족 같이 이런 사람도 하위 문화고 타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주류 사회가 수용한 아니면 주류 사회 문화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진입한 하위 문화를 제가 이렇게 6개로 이거 빼고 5개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재미로 출판사에서 만든 셀프 테스트인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lifestyle.city 들어가시면 거기에 프로파일에 그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지금 해보시면 그 6가지 라이프스타일 중에 자기가 어느 성향인지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지금 해보실래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프로필에 링크가 있어서 그걸 치고 들어가시면 우리 저기 팀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본인 거를. 네. 그럼 이렇게 당신이 일하는 방식과 일을 대하는 태도는 제가 해보려고. 네, 해보세요. 네. 내 사업을 하고 싶은 거 아니죠? 어느 곳에 살고 싶나요? 진주에 있지만 마음은 홍대에 있습니다. 홍대에 있을 텐데. So we
소민이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친한 분 같고 주의하고 싶은 것 같아요. 동리서정 네. 네. 문제 성장 포트고 네. 두 번째 하면 나오는 거죠. 진짜 아니에요. 왜 아니야? 아니게 이렇게 나왔으면 믿으셔야지.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도 혹시 힙스터 나오신 분? 뭐 부르주아 나오신 분, 힙스터 부르주아 나오신 분, 힙스터 남아 힙스터. 힙스터. 히피 나오신 분 없어요? 히피, 노마드, 부르주아 없으세요? 부르주아가 85%인데 오늘 오신 분들은 예외인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재미는 만들었는데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저는 힙스터로 나와요. 힙스터로 나오는데 저는 그냥 심리적으로는 부르주아인데 원조 부르주아, 청교도 부르주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테스트하면은 힙스터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르주아. 보통 우리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중세 때 상인 계급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건전한 가치를 갖고서 어떤 부의 축적을 소명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근대 사회를 개척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주아가 우리한테 뭘 선물했냐? 민주주의도 선물했고 또 뭐 시장 경제도 선물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부르주아 하면 다 부르주아들도 자기 부르주아 아니라고 하니까 제 친구들도 제가 부르주아라고 하면 기분 나쁘대요. 자기 보고 부르주아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은 부르주아 성향입니다. 기존 질서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이제 우리 평거동에서 좋은 학원에서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가라고 계속 아이들한테 조언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주아처럼 사는 거고 아이들도 부르주아가 되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모든 게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부르주아 성향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85%면 보통 북유럽은 40%,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도 50%,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도 55%,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멕시코나 브라질도 한 65%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85%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물질주의적인 성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럼 한국이 답답하다는 거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부르주아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럼 나는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싶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국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외국 가고 근데 떠나는 건 좋은데 가기 전에 정확하게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지 좀 정하고 가라고 그래서 대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부르주아 자체도 귀족주의에 대한 어떤 반문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르주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청교도 부르주아라고 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부르주아 초기 부르주아는 굉장히 검소하고 금욕주의적이고 어떤 커뮤니티에 많이 참여하고 어떤 사회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이런 지금 보면 현대에서는 빌 게이츠나 그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소탈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있고 그게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부르주아는 사실은 정통 부르주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부르주아한테 저항한 세력이 예술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술가 분들 중에서 시장에서 활동하고 시장에서 성공을 원하면서도 어떤 시장 경쟁이라든가 왜냐하면 자기가 예술가로서 어떻게 보면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걸 가격을 매기려고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반발.
그리고 보면 예술가들이 대개 보면 컬렉터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갤러리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성향도 있는데 하여튼 초기부터 반자본주의 정서였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죠. 예술가들이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술가의 세상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면 인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하냐면 뭐 재밌는 일, 아름다운 일, 뭐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게 예술가의 일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돼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고 저도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진주문고도 그렇지만 골목상권에서 지금 성공한 사람들 보면 본인들 다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또 제가 오늘 오신 그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 창작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테일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네들이 뭔가 예술적인 가치를 창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19세기는 저항에서 실패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때는 일단 플랫폼이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1인 기업도 예술 기업도 예술가 기업도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간 창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새 예술가들은 19세기 예술가랑 달리 두 가지 대안이 있는 겁니다. 플랫폼,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도전하든지 아니면 공간에서 공간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한테 많은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자녀분들한테도 이제 우리 때처럼, 그때 우리 때야 뭐 공무원이나 뭐 대기업 안 가면 사실 뭐 의미 있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 그 보헤미안 영역에 엄청난 많은 기회가 생긴 거죠. 알아서 뭐 K-팝까지 꼭 제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이 콘텐츠 분야에 많은 그 창작자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계속 기회가 생기는데, 프리랜서나 이런 그 창작자들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점점 좀 개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슈퍼스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냥 극히 일부만 성공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하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도 가능해서 이제 더 많은 보헤미안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기술 발전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헤미안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헤미안이 도전에 실패했는데 60년대 정도 가면 새로운 그룹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술가 성향이라기보다는 히피인데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자연과 공동체.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저렇게 그런 마을 공동체 같은 데 가서, 자연 공동체 가서 모든 걸 자기네들이 그냥 손수 뭐 만들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제 많이 실패하고 도시로 돌아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사회운동을 할 때 보다 정치운동, 반전운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뉴에이지라는 건 더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동양 철학 이런 쪽에 빠졌는데 결국에 라이프스타일 그 혁명은 아직까지도 지금 현대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목상권이나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트렌드는 대개 보면 그 기원을 히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부터 시작해서 뭐 건강한 빵, 뭐 채식, 뭐 곰부차, 뭐 모든 그런 그리고 지금 DIY라고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이 모든 걸 자기가 직접 만들어 오잖아요. DIY 문화 이런 것도 전부 히피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주류는 히피 가치는 수용했다. 그래서 2017년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입니다. 히피가 이겼다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문화가 상당 부분 히피 문화에서 온 거예요. 뭐 포스터나 하이텍으로 가면 인터넷도 히피가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발명품이고, PC도 그렇고 실리콘밸리가 히피 산업입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은 자꾸 그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히피들이 그래도 자연에서 도시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포틀랜드나 베를린 가면 도시에서 어떤 자기의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히피들이 개인 공동체 일자리의 어떤 그 트릴레마라고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지금 근접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너무 그 히피의 미래에 대해서 네오 히피라고 그래요. 네오 히피. 아직 한국에서는 히피하면 마약 뭐 이런 식만 생각해서 부정적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일 먼저 앞서서 개척하는 그룹이 네오 히피들입니다. 자, 이제 보보가 문제인데, 90년대 가면 이게 둘이 어떤 뜻이냐면 그 부자들이 그 보헤미안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데 어떤 그 보헤미안 가치, 신미성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 가치,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지하기 시작하고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진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면 누구겠어요? 부유한데 진보적인 사람, 강남 좌파. 그러니까 이제 강남 좌파가 이제 그 보보 그룹이랑 비슷한 그룹인데 우리나라 강남 좌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미국의 이제 보보의 대표적인 보보가 오바마하고 힐러리 클린턴인데 그렇게 너무 엘리트주의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중의 어떤 사항과 격리된 인권 얘기만 이민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원칙에만 자기네들한테 중요한 추상적인 원칙만 막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직장을 잃던 말던 관심을 안 보인다고 해서 트럼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소외된 미국 중산층을 자극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 좌파도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정치적인 얘기하면 또 어떻게 제가 민감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슈들이 있죠. 지금 현재 막 여당, 야당이랑 막 싸우는 이슈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생이랑 관련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뭐 우리의 미래가 조심해야죠.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럼 뭐 어떤 이슈가 지금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지금 뭐 정권의 운명이 달린 이슈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가만히 보면 지금 직장도 못 잡고 지금 고생하는 어떤 중산층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저게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랑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보 운동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미국에서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랑 어떻게 보면 좀 거리 두려고 하는 거죠. 너무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보나 강남 좌파가 너무 엘리트주의에 빠졌다. 근데 보보가 사실은 한국 그 강남 좌파랑 보보랑 다른 거는 미국 보보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진보적인 가치 실천한 거예요. 아까 말 생활운동 차원에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살고. 그리고 어떤 독립가계를 지지하고 이런데 우리나라 강남 좌파는 그 정치적으로만 진보적이지 문화적으로나 생활적으로는 하나도 진보적이지 아니에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건 아니에요. 자, 힙스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1990년대 올터너티브 락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펑크나 이런 쪽에서 올라오다가 그중 일부가 도시로 갑니다. 도시에서 창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가 제가 힙스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도시에서 힙스터들이 보통 창업하는 가게들 보면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바라든가 다이바라든가 비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그 도시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가게들을 빈티지 샵이라든가 편집샵 이런 걸 창업해요. 그러니까 히피는 자연으로 갔지만 힙스터들은 그냥 도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홍대 그 골목 상권이 어떻게 보면 그 성향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칠하고 개성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힙스터가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따르는 사람을 힙한 사람을 힙스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중문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힙스터예요. 그래서 유행을 안 따라가고 유행이 되면 그 순간 그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뭔가를 대안적인 걸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힙스터랑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힙스터는 다르다. 하지만 또 도시에서 창업을 하고 힙스터가 사는 동네를 해서 사고 싶어요,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골목상권에 근처에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힙스터를. 또 지역에서 그러면 진주, 제가 지역 발전을 생각했을 때 이제 골목상권이 중요하고 골목상권을 개척한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힙스터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힙이 누구냐? 그럼 마을 공동체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마을 공동체. 이런 분들이 히피 성향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보는 누구냐? 지금 강남 좌파고 우리나라 힙스터는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개척하는 사람들이다. 2010년 되면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라이프스타일이 나오는데 1인 기업 커뮤니티 이동성에서 디지털 노마드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그 직업일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
그래서 아니면 뭐 노마드가 이제 그 플랫폼 워커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뭐 대리운전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버 기사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저숙련 플랫폼 노동 노마드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 숙련 노마드들은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그 코딩을 할 줄 안다든가 다른 기술이 있으면 디자이너들은 뭐 요새는 컴퓨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디서나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노마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힙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상권이 왜 경쟁력이 있느냐면 과거와 달리 SNS 때문에 그런 겁니다. SNS랑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어서 사실은 골목에서 정말 사업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장소 안 따져요. 어딜 가든지 사람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콘텐츠에 더 투자를 하고 광고비가 필요 없어요. 인스타그램만 잘 관리하면 사람들이 다 찾아오기 때문에 광고가 되기 때문에 골목 가게들이 대기업이랑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다 역사는 이거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시간이 나면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부르주아의 어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기업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르주아 대자본 문화 여기에 이제 계속 도전을 한 거예요. 보헤미아는 예술로 도전했고 히피는 공동체로 도전을 했고 보보는 뭐 어떤 그 사회적 가치 인권으로 도전을 했고 힙스터는 도시 창업으로 도전했고 노마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마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전을 했는데 과거에는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못 이겼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 기술 발전, SNS나 플랫폼 때문에 보헤미안, 히피, 보보, 힙스터, 노마드가 찬스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보는 누구냐면 좀 임팩트 투자하는 사람들, 소셜 벤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보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뭐 사회를 바꾸는 기업을 창업하겠다 이러면 보보랑 가까운.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기술 발전 때문에 이런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게 사실 제가 이게 이 책을 쓴 이유고 젊은 세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그 부분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속 투쟁을 했고 지금은 내 승산이 생겼다. 우리 승기를 잡은 거예요. 오히려 부르주아가 위험해요. 자, 왜 부르주아가 위험하냐면 과거에는 그 부르주아가 이제 패권을 계속 유지한 했는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런 이런 저항 문화, 대항 문화를 다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뭐 히피 문화도 유기농 공유 경제, 뭐 보헤미안 디자인 산업, 대중 문화 산업에서 전부 흡수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 보면 이제 골목 상권의 어떤 힙스터 산업도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자꾸 가서 다 인수를 하잖아요. 뭐 그리고 요새는 스트릿 컬처에서 슈프림도 사고 만수도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문화에서 새롭게 개발한 그런 브랜드가 나오면 대기업들이 다 사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포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한편으로는 또 억압하고 이런 식의 이제 부르주아가 패권을 계속 유지했는데 앞으로 부르주아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2008년 이후의 위기의 본질은 부르주아가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엔 기술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가서 뭐 대기업 직원도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 뭐 은행원도 되고 난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냥 생계의 문제를 해결 못하지 뭐 해서.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첫째, 대기업이나 은행에서 고용 자체를 안 하고, 그죠? 내가 예술가로 도전해도 승산도 생겼고 하니까 더 많은 그 친구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안 보고 현 정부나 우리나라 지도층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이 가고 싶고 공무원이 되고 싶으니까 거기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왜냐하면 자동화로 가고 AI가 들어오면 대기업과 어떤 금융기관은 고용을 늘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요새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데도 되게 보면 고용을 안 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예술 영역, 그리고 공동체 영역, 그리고 여기 보면 소셜 영역,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 창업 영역, 여기 노마드 영역에서 고용을 우리가 창출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그룹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 해서 제가 글을 지난번에 썼는데, 이제 이런 현실을 모른다는 상황을 제가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라이프스타일 감수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표현해요. 라이프스타일 감수성,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얘기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라이프스타일 감수성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해도가. 그래서 이런 대안적 문화가 새로운 길을 창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버틴 거죠. 히피나 힙스터들이 버텼는데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승기를 잡았다는 거 과장이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쪽에서 저는 미래 사회를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국의 문제냐면 우리는 너무 정치에 운동에 집착을 한 거예요. 386 세대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대안 세력도 보면 너무 정치했고 문화운동만 했는데 생활운동을 안 했는데 예외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홍동마을 같은 데 가면 홍성의 홍동마을 가면 거기는 그냥 유기농 협동조합 운동으로 해서 정치 참여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우리나라 굴지의 유기농 산업을 개척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왜 서양 문화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우리나라에 성공 사례가 많아요. 히피 분야. 그래서 제가 홍동마을에 가서 홍순명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제 책에서 홍동마을을 히피라고 분류했는데 기분 나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분은 전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히피랑도 교류도 많이 했는데 철학도 비슷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을 공동체니까. 자연, 친환경 마을 공동체 하는 게 히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미래 인재들한테 우리가 생활운동, 라이프스타일 혁신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너무 모든 걸 정치 문제 아니면 여기서 문화라는 거 제도권 문화예요. 제도권 문화. 제도권 문화라는 건 자꾸 미술관, 박물관, 또 공연 이런 식으로 문화를 정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생활 문화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에너지를 이쪽 생활 분야,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채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 에너지를 너무 정치나 어떤 문화 쪽에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투자한다 생각해서 정리해드리면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미래 세대들한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이제 가능해지고 옛날 같지 않고 충분히 앞으로 생계 문제뿐 아니고 어떻게 보면 원하면 큰 기업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각 보헤미안, 히피, 보보, 힙스터, 노마드 분야에서 여기 제가 임팩트 투자, 소셜 벤처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데가 맞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지역 발전 입장에서 보면 직업 동네마다 사는 사람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라이프스타일이. 그러면 뉴욕 보면 노마드, 보보, 힙스터, 보헤미안, 부르주아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르냐 이거죠. 그럼 제가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 보면 보헤미안 동네, 보보 동네, 히피 동네, 힙스 동네 이렇게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마드가 디지털 노마드라면 굳이 테란노, 보헤미안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다면 요것도 많이 옛날보다 약해졌지만 서교동, 힙스터들은 망원동, 합정동이 맞는 것 같고 연희동을 제가 보보라고 한 건 약간 예술가 성향의 부유한 전문직이나 예술가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연희동 많이 살아요. 거기 또 문화 연희 창작촌도 있고 갤러리도 많고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히피는 성미산 공동체 은평구 쪽에 좀 공동체니까. 마을 공동체 좋아하면 히피라고 제가 정의하면 이쪽에 모여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동네가 나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제주도예요. 그럼 제주도를 가는 이유가 그럼 왜 우리가 제주 이민을 가느냐 했을 때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찾기 때문에 이미 2012년 책입니다. 이게 여기 자유로운 영혼이 이제 보헤미안
이거잖아요. 제주를 찾아갔다는 건 제주 보헤미안이라는 책이에요. 2012년이고 13년이면 제주의 힙스터 농부라는 얘기를 하고 2014년에는 진짜 히피가 제주도에 있다. 뭐 제주도는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6가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가 그 단어를 안 써서 그렇죠. 안 써서 그렇지 우리가 이 단어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떤 마케팅 차원의 라이프 스타일, 그 서울시가 얘기하는 어떤 소비 그 패턴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본질적인 문제. 그죠? 나의 일과 나의 도시랑 연결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이렇게 6개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탈물질주의 그 트렌드고, 그럴 때는 우리가 UN이나 그 지속 가능성 목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벌써 이미 약속한 거예요. 아까 그런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공동체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가 벌써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리고 선진국은 70년대에 다 이렇게 탈물질주의로 이동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인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그렇지. 그럼 왜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에 열광하느냐? 아까 보였듯이 일본은 탈물질주의로 북유럽 모델을 이미 갑니다. 이쪽으로. 한국인 일본이랑 81년이 비슷했는데 한국은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고 일본은 탈물질주의. 여기가 탈물질주의예요. 자기 표현같이 여기는 생존같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아직도 라이프 스타일을 이런 거죠. 이마트 24, 뭐 할인마트, 비비고. 근데 일본은 좀 앞섰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라이프 스타일이 일본을 더 알아. 일본에도 더 너답게 더. 이게 일본 관광청 광고예요. 포스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본에 가서 자신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 어른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꼭 굳이 이렇게 제가 뭐 힙스터나 뭐 노마드나 이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지금 한국 사회가 다양해져야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져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보면 미국은 라이프 스타일 혁신이 1970년대에 일어납니다. 60년대, 70년대. 그래서 그 세대가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는 기업들 전부 그때 창업해요. 일본도 보면 그 단가이 세대라고 그래갖고 패션 세대라고 하는데 생활을 패션화한 세대라고 해서 그 세대가 베이비 부머의 우리나라 이 세대가 우리 그 전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민주화 세대인데 단가이 세대가 일본을 대표한 라이프스타일 기업을 다 창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베이비 부모고 86세대도 못하고 있고 X세대 40대가 오면 40대가 주로 40대가 뭘 창업하죠? K-팝을 한류를 개척합니다. 근데 X세대도 생활 문화, 라이프스타일 쪽에서는 아직 큰 어떤 브레이크트루라고 할까요? 어떤 돌파구를 못 찾는 거죠. 유일하게 그 조 앤 컴퍼니에서 이게 브랜드 B 잡지 만드는 조수영 대표인데 지금 카카오 CEO가 됐어요. 이분이 도시 쪽에도 좀 우리나라를 좀 긍정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는 골목 상권에서는 이게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많이 나왔는데 어떤 일정 규모의 기업은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X세대가 해야 되는데 40대가 못하면 밀레니얼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 우리나라 국가적인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돌아가면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그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나오려면 아직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럼 X세대에서 나와야 되는데 X세대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저한테는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업들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나와야지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책을 써도 뭐 임팩이 되는 게 제한적인 거고 좀 어떻게 어떤 산업 쪽에서 이렇게 좀 큰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제 책 속의 강연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거 적어달라고 그 포스트잇 나눴는데요. 적어주세요.
시간이 많이 계셔서 뭐 그렇게 힘들어요. 아, 네. 그러면 그냥 질문 받는 거. 요거 먼저 답변해드리고. 네, 그렇게 할게요. 예. 신경하시는 거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까 강연 중에 조금씩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미래 직업 및 삶을 위해 준비할 능력, 필요한 능력 같은 게 있다면 교수님이 어떤 인사이트 가지고 계실지 궁금하고요.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럴 텐데 이과생에게도 인문 학연도 중요한 이유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오늘 제 강연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제 강연 들으면 제가 조심스러워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대학생 정도 돼서 자기 진로를 좀 깊이 고민했을 때는 제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일단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답답해하는 문제가 자꾸 나다움이라고 생각해서 나와 타자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압축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물질주의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부르주아 문화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성공 신화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부르주아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그냥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바꾸는 것도 더 빨리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부르주아라고 할 때 이렇게 5가지 대안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단어로. 그러면 연관된 그런 직업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직업과 삶을 위해 준비해야 될 능력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자꾸 우리나라에서 자꾸 어떤 창의성 문제랑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창의성을 좋은 교육으로 창의적인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해요. IQ 문제가 아니고 교육 문제가 아니고 그건 라이프스타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어야지 그거를 실현하기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지. 그죠? 모든 걸 그냥 따라만 가는 상황에서 제 제자들 보면 우리 좀 안타까운 게 일은 일이고 행복은 별개예요. 그래서 보면 퇴근 시간만 기다려요.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일 끝나고 친구들 만나서 행복을 찾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창의적이 되려면 월라벨을 그러니까 일과 생활이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어떻게 보면 생활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있어서 저는 어떤 혁신을 만드는 거지 일이 그렇게 싫고 그냥 생계로 돈벌이로 하는 거고 나는 행복은 딴 데서 찾는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창의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고 일과 삶이 통합이 돼야 되고 일과 삶이 통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져야 서로 공존하고 경쟁해야지만 저는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자꾸 교육 문제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아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회사들이 전부 히피나 힙스터들이 만든 회사들. 부르주아가 만든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회사들 창업자들은 그런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도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모범생들 여기 근데 모범생들한테 뭘 이렇게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그죠? 그냥 모범생은 모범생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존 질서에서 관리자로서는 충분히 훌륭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무슨 그런 사회 변화를 주도할 걸 기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거기서 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정치를 해서 우리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치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서.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당연히 이공계 입장에서 보면 전부 이공계 사람들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공계 만약에 비즈니스에 관심 있다면 적용되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상인이 돼야 돼, 비즈니스맨이.
저는 진주를 좋아하는 게 상인의 도시라도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도시도 많이 다녀봤지만 예술가의 도시, 건축가의 도시, 뭐 정치가의 도시 다 문제가 많아요. 기업 도시, 산업 도시. 상인의 도시가 가장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 친화적이에요. 그게 왜 뜻이냐면 상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절제해야 돼, 절제. 그리고 모든 게 관계 이런 것도 모든 게 그 상인은 어떻게 보면 그 합리적으로 자기를 관리를 해야 돼요. 뭐 자기가 무슨 뭐 엄청난 야망이 있어서 자기의 꿈을 갖다 어떤 다른 사회에다 이렇게 막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독재적인 성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인은 기본 상인은. 그러니까 도시 자체도 보면 상인 도시들이 굉장히 거리 문화도 활발하고, 그렇죠. 중앙에 집중돼 있고 건강한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렇듯이 저는 그 순수 과학자로 남으려면 제가 보기엔 교수나 연구자로 남으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만 내가 이제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고 하면 기술은 사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저래도 그 창업이나 저는 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나라 모든 기술 우리나라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좋은 상인을 많이 만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개발하고 기술자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면 사면 되는, 기술 자체도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가 자질이 하나도 없는 공대생들 모아놓고 기술로서 자꾸 창업하라고 하고 이렇게 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기업으로 성공하려면. 그래서 그래서 뭐 이공계 교육 갖고는 어렵다는 거죠. 라이프스타일이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질문. 네. 질문. 오늘 조금만은 들었습니다.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이제 그 영역에서 이제 교수님 이제 글 쓴 거를 보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 강원도 양양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경주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산업화의 소외 지역의 반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고 도시를 갈아엎어가지고 빌딩이 올라오는 와중에 그런 혜택을 못 받았던 지역들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그렇죠. 기회가 온 거죠. 되게 힙하다. 전주, 경주 사실 뭐 하루밖에 없는데 힙하다 이런 말로 강원도 양양 방파제가 없었는데 이제 서퍼들의 이제 성지가 되어서 그렇죠. 오히려 지역색이라기보다는 미국스러운 어떤 그런 문화가 뭐 햄버거 맛집, 뭐 바비큐 맛집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거기 뭐 미국 유학 갔던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시절에 게임을 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 같은 경우는 전주하고 경주하고 다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런 해변 산타모니카 문화가 테라폼인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라는 거는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도출되는 이제 두 분이 말씀인데 이제 저희 진주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이 평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우리 지역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러한 이제 현재 로컬이 강한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오히려 이제 산업화 소외 지역들이 이제 지금 저 로컬리즘을 좀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발굴되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적용하면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꾸려나가서 저희 진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뭔가 계획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근데 양양 역사나 이제 강릉 이제 커피는 강릉 커피고 양양 서핑이고 이렇게 뭐 제주도도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녹차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냥 사람이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양양이 물론 바닷가에 있는 그게 양양이 뭐 서핑 환경이 더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서 그거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조적인 거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양양이 성공한 건 결국엔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뭐 물론 여기서 진주는 서핑은 안 풀고 서핑은 안 되겠지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로컬에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건 그래도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제일 중요한 건 서울과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강연도 많이 다니고 지자체장님들 많이 만나지만 그 부분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동의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맨날 4차 산업혁명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도 실리콘밸리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지역 문화고 그런 역사나 문화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하이텍 문화를 개척한 거예요.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우연인 거죠. 스탠퍼드 대학도 있고 되게 뭐 방위 산업을 시작해서 히피 운동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스탠퍼드 산업, 방위 산업, 히피 운동 결합해서 이런 산업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히피 기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흉내 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뭐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LG가 어떤 길을 보여준 것도 사실인데 그럼 그거 지금 있는 거는 다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진주가 뭐 어떻게 보면 하이텍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무슨 AI의 뭐 중심지가 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 진주만에 뭘 찾아야 되겠다고 동의해 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는 뭐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쉬운 거야 뭐 너무 많죠. 쉬운 것도 뭐 제가 보기에 눈에 보이는 뭐 진주의 쉬운 거는 일단 식문화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그 식자재가 풍부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뭐 당연히 오늘 제가 뭐 진주 냉면도 먹고 뭐 진주 비빔밥도 먹고 하지만 산업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산업 단계까지 간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진주가 어떤 뭐 식문화가 발달하되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식품 회사라든가 식가공 회사가 뭐 대표적인 있을 거예요. 있긴 있는데 뭐 굴지의 대기업이 된 경우는 거의 없듯이. 그리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보면 진주는 어떻게 보면 그 전통 도시잖아요. 전통 도시. 그러니까 전통 문화 도시예요. 크게 보면.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도시로 대표적인 안동이라든가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안동이라든가 뭐 많죠. 뭐 경주.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안동은 유교 도시고 경주는 불교 도시. 그랬을 때 쉬운 거를 못 찾는다는 얘기하는 게 오늘도 제가 우리 두 분이랑 저녁 가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어디 가나 한우 얘기만 해. 한우. 그래서 진주도 한우래요. 그래서 내가 또 한우인가? 그래서 경상북도 가면 뭐 영주 가도 한우, 뭐 안동 가도 한우, 경주 가도 한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맞아요. 경주는 뭐 해야 돼요? 아니 그거야 사찰 음식으로 승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주는. 아니 불교 인구가 제일 많고 사찰도 많고 근데 사찰 음식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도 하나도 못 찾기 때문에 저는 좀 답답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여러분들이 뭐 로컬 푸드나 쉬운 거 그래서 여기 식자재로 뭔가를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뭐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서울의 골목상권 업종을 수입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젊은 그 여기 로컬들이 그걸 원하니까. 하지만 진주만의 어떤 로컬 자원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하나 개발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진주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 그 모든 게 물자가 풍부한 동네니까. 근데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금 어떤 노력을 그 주변에서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도 진주시도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 7대3이라고 얘기를 해요. 7대3. 그러니까 그 진주에 어떤 그 뭐 상권이 생긴다. 여기 아까 교육청 있는 그 무슨 동이 나왔는데 가로수길 그런 데 보면 7은 그 글로벌한 거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상권의 7개 가게가 글로벌한 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디 가나 있는 그런 업종이 있어야 하고 3개가 뭐 진주만이 있는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내 가게 안에서도 7은 글로벌이고 3이 로컬이어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그 로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서 공방 뭐 은공 여기 뭐 은공방 잘하는 젊은 친구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봤어요. 텔레비에서 보고 그러면 꼭 그런 식으로 막 100% 로컬 순수 로컬 아니어도 그죠? 저는 그냥 자기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가게에서 재료 하나를 그러면 진주 재료를 해갖고 뭔가